그날도 저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에 눈을 뜨고 조용히 부엌불을 켜 물을 끓이고 아들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한 번 더 간을 보던 아주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딩동. 그 소리가 왜 그렇게 심장을 세게 때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들은 출근했고 이웃도 친척도 아무도 올 이유가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인생에서 다시는 마주치지 않으리라 믿었던 얼굴이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친엄마였습니다. 20해 전 저를 버리고 떠난 그 여자, 저를 낳았다는 이유 하나만 남기고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던 사람. 그 여자는 문 앞에서 무릎을 굽히듯 서 있었고 눈은 충혈돼 있었으며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제 귀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철그릇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집안에 요란하게 울렸지만 그 소리는 제 심장 안에서 터지는 소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오셨어요? 목소리가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나왔습니다. 그 여자는 한 발짝 더 다가오려다 멈췄고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탁이 있다.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여자가 사과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걸, 눈물로 화해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걸, 그리고 제 예상은 단 한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제 얼굴을 똑바로 보지도 못한 채 마치 대본을 외우듯 입을 열었습니다. 내 동생이 말이다. 간이 안 좋아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동생?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저를 버리고 간 뒤 새로 낳아 키운 자기 친아들, 그 아이의 간이 지금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너밖에 없다더라. 그 여자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죄책감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살려야 할 아들을 위해 버렸던 딸을 다시 쓸어온 절박함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20해 동안 저는 버려진 딸로 살았고 아들이 아플 때마다 내 간이라도 떼어주고 싶었던 어머니로 살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이 여자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피는 속일 수 없지 않니? 그 말이 끝나자 저는 조용히 문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때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이 문을 넘는 순간 이 여자의 인생이 어디까지 무너질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피눈물을 흘리게 해줄지. 문을 닫고 나서도 제 손은 한참 동안 문고리를 놓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마치 남의 집에 잘못 들어온 사람처럼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먼저 말하지 않았다면 그 여자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소파에 앉은 그 여자는 손가락을 계속 비볐습니다. 손톱은 짧게 깎여 있었고 손등에는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면서도 지독히도 익숙했습니다. 예전에 저를 버리던 날도 저 손으로 제 손을 떼어냈으니까요. 어디가 얼마나 안 좋으신데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간부전 말기, 생체 간이식 필요, 서류를 내려놓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내 동생이 아직 30도 안 됐는데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로도 동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의 표정이 조금씩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도 다 해봤다더라. 형제 중에선 내가 제일 적합하대.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형제라니요. 20해 동안 한 번도 안부조차 없던 사이를 이제 와서 형제라고 부르다니요. 그래서요? 제 질문에 그 여자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한 조각만. 간의 일부만 주면 된대. 그 말투는 부탁이 아니라 설명이었습니다. 마치 이미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듯이 수술비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질게.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요. 그 여자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어서 한 말에 그 숨은 목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수술비야. 당연히 책임지셔야죠. 뭐? 그 아이는 어머니, 아들이니까요. 그 여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머니, 딸이 아니잖아요.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여자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0해 전에 어머니가 저를 버리셨잖아요. 제가 웃으며 말하자 그 여자는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사정이 있었어. 그 말이 너무도 익숙해서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사정, 가난해서, 힘들어서, 새 가정이 생겨서 그 모든 이유를 합쳐도 아이 하나를 길바닥에 두고 돌아설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사정이 없으세요? 그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미역국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도요. 부엌에서 뒤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저도.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 여자는 그제야 제 집안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사진, 상장, 교복 사진. 그 애가 제 전부예요. 제가 말하자 그 여자는 무언가를 깨달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혹시 그 애도 검사해봤니?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대답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설마 그 애까지는 그 말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인생에는 이미 어머니 자리는 없습니다. 그날 그 여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집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일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걸. 이 여자는 다음 단계로 더 잔인한 선택을 하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아들까지 건드리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여자가 다녀간 뒤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지나가며 공기만 훔쳐간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문 앞에 서 있던 그 얼굴이 떠올랐고 귀를 막으면 그 말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피는 속일 수 없지 않니? 피, 그 단어 하나가 20회를 거슬러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은 늦어요. 그 말에 저는 괜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아들이 문을 닫고 나간 뒤 저는 그제야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보통 같으면 받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 그리고 낯설지 않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나야. 친엄마였습니다. 어떻게 번호를? 수소문 좀 했다. 그 말투는 어제보다 훨씬 단호했습니다. 어제는 좀 감정이 앞섰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숨을 한번 고르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조건을 좀 바꿔보자. 조건, 그 단어가 귀에 꽂히는 순간 저는 이미 알았습니다. 이 여자가 어디까지 내려갈지. 무슨 조건이요? 내가 직접 안 해도 된다.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 내 아들 그 한마디에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젊고 건강하잖니? 혈연도 있고. 저는 의자를 붙잡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겁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는 제가 들어도 갈라져 있었습니다. 걱정 마라. 요즘은 안전해. 그 여자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마치 이사 얘기라도 하듯이. 아들한테는 장학금이니 건강검진이니 이유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전화 끊으세요. 제가 소리쳤지만 그 여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도 엄마 잤니? 그 마음 알잖아. 그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그 입으로 엄마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제가 거의 울부짖듯 말하자 그 여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 무슨 뜻이에요? 직접 찾아가야지. 그 말과 함께 전화는 끊겼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 조퇴를 했습니다. 불안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어떤 아주머니가 회사 앞에 찾아왔어요.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나 보고 외할머니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들을 끌어안고 그대로 울어버렸습니다. 엄마, 아들은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저를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여자는 더 이상 피로 묶인 존재가 아니라 넘지 말았어야 할 선을 넘은 가해자라는 걸.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이 싸움은 눈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다음은 제가 준비한 차례였습니다. 아들이 잠든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아들 방문 앞에 서서 그 아이의 숨소리를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이라는 걸, 그리고 전쟁에서는 준비하지 않은 쪽이 반드시 집니다. 다음 날 저는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간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간이식센터가 아니라 의무기록 보관실이었습니다. 20해 전 제가 버려졌던 날,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시설, 위탁가정, 전전하던 집들로 조각나 있었습니다. 그 기록들은 모두 병원과 행정기관에 남아 있었습니다. 출생기록, 보호자 동의서, 퇴원 기록까지 전부 요청하고 싶습니다. 직원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가족이신가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었으나 법적으로는 아닙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데 20해가 걸렸습니다. 며칠 뒤 두꺼운 서류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애써 잊으려 했던 진실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친권 포기 각서, 어머니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발적 포기, 강요 없음, 그 아래 날짜, 제가 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날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간이식은 절대 강요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군다나 접근 자체가 위법 소지가 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자가 제 아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 말에 변호사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건 선 넘은 겁니다. 그 말이 제게 처음으로 안도감을 줬습니다. 그날 저녁 친엄마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생각해봤니? 저는 한참 동안 그 문자를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시죠. 약속 장소는 병원 근처 카페였습니다. 의도적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얼굴은 초췌했고 눈밑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결정했니? 앉자마자 그 여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친권 포기 각서. 그 여자는 서류를 보는 순간 손이 굳었습니다. 이게 왜 내가 어머니가 직접 쓰신 거예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어머니의 딸이 아니었어요. 그 여자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건 그때 상황이 그래서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때보다 더 중요하세요? 카페 안의 소음이 순간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지키겠습니다. 제가 또렷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지키고 싶겠죠? 그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 말에 그 여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이렇게까지 만드신 건 어머니세요. 제가 일어서자 그 여자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피는 저는 뒤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피보다 무서운 건 선입니다. 그날 이후 그 여자는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았습니다.
폭풍전이 고요라는 걸, 불안은 늘 현실보다 조금 먼저 도착합니다. 그날 아침 저는 이유 없이 아들의 출근길을 끝까지 배웅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아들의 얼굴을 놓지 못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아들이 웃으며 물었지만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였습니다.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병원에 계십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큰 사고는 아닙니다만 외부인의 요청으로 건강검진을 받게 되셨습니다. 외부인. 그 단어 하나로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병원으로 뛰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그 여자를 본 순간 제 심장은 갈라지는 소리를 냈습니다. 아들 옆에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였다는 듯이 엄마, 아들이 저를 보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분이 외할머니라고 하시던데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그 여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제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아이는 자기 몸 상태를 알 권리가 있어. 그 여자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당신한테는 없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아이에게 아무 권리도 없습니다. 그 여자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는 내 핏줄이잖아. 그 순간 아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 말 사실이에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그 여자는 의사를 향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그 순간 제가 서류를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이 동의서 누가 썼습니까? 의사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외할머니께서 무효입니다. 제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법적 보호자는 접니다. 그 말과 함께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습니다. 친권 포기 각서 사본, 법률 대리인 위임서, 의사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는 즉시 중단하겠습니다. 그 말에 그 여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무 잔인한 거 아니니? 그 여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도 결국 선택해야 해. 그때 아들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선택은 제가 하겠습니다. 아들은 저와 그 여자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몸으로 누군가의 죄를 갚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 말에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 여자의 눈에서 처음으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도 결국 아니요,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선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여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이 싸움은 병원이 아니라 진짜 심판의 자리로 옮겨가게 됩니다. 병원에서 나온 그날 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저녁을 먹고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 선택이 아이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았을까 두려워졌습니다. 하지만 후회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멈추면 그 여자는 다시 돌아올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있었던 일 전부 기록으로 남겨두셨죠? 변호사가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화 녹취, 문자 기록, 병원 CCTV 요청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꺼낸 건 20해 전 시설에서 받은 아동 보호 기록이었습니다. 이게 결정적입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낮게 말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버려진 이유가 아주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재혼 가정의 반대로 양육 의사 없음, 친부와의 연락 단절, 새 가정 보호를 위해 아동 분리 필요, 한 줄 한 줄이 제 가슴을 다시 찢어 놓았습니다. 저를 버린 이유는 가난도 불행도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20해 뒤 다시 되돌리려 한 것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 여자는 내용 증명을 보내왔습니다. 혈연에 근거한 면담 및 설득 요청, 설득,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설득이 아니라 강요였고 요청이 아니라 침입이었으니까요. 변호사는 즉시 대응했습니다. 접근 금지 요청, 미성년자 대상, 의료행위 유도 시도, 그리고 마침내 그 여자는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실에서 마주 앉았을 때 그 여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병원에서의 그 당당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왜 그 아이에게까지 접근하셨습니까? 조사관의 질문에 그 여자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애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저는요? 20해 전 저는 방법이 아니었습니까?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끝내 딸을 잃은 게 아니라 도구를 잃었을 뿐이라는 걸. 조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결론으로 향했습니다. 강요성 접근, 동의 없는 의료 유도, 미성년자 대상 심리 압박,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요. 그 한마디에 저는 차 안에서 참았던 눈물을 모두 흘렸습니다. 엄마는 내 편이잖아요. 그 말에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건 앞으로도 절대 변하지 않아. 이제 판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부탁도 협박도 아닌 무너진 사람의 모습으로. 비가 오던 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들리던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 여자가 다시 올 거라는 예감은 이상하게도 이미 마음속에 와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그 여자는
우산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옷은 젖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눈에는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보았던 그 집요한 얼굴도 조사실에서의 초라함도 아닌 그저 완전히 무너진 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저는 문을 더 열어주지도 닫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안하다. 문을 닫자마자 그 여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로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이상하게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연민도 아닌 지독한 공허함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이럴 생각이면 왜 그때는 제 말은 끝까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는 바닥에 손을 짚은 채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땐 내가 엄마가 아니었어. 그 말에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살아남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났다. 너를 두고 돌아서면서도 뒤돌아보면 다시 못 걸어 나올 것 같아서. 그 여자의 목소리는 울음도 변명도 아닌 고백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너를 포기했다. 그 말이 처음으로 정확했습니다. 핑계도 사정도 아닌 포기라는 단어. 20회를 돌아 이제야 정확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벌을 받고 있다. 그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없이 들은 말이었고 그 고통이 제 책임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한테 남은 게 이제 아무것도 없다. 남편도 가정도 그리고 너까지. 그 여자는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한 번만 엄마라고 불러주면 안 되겠니?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한마디는 위협도 아니었고 거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이 사람에게 내민 마지막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건 해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차분히 말하자 그 여자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저는 이미 다른 엄마로 살아왔고 다른 딸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 아들의 엄마입니다. 그 여자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도 없이 어깨만 들썩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이 싸움의 끝이 가까워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잠시 후 그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맙다. 그 말에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주 앉아.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그 여자는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를 딸로 부르지 못한 건 내 죄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문을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 그 여자는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한 통의 전화가 저를 다시 그 여자의 인생으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전화는 새벽에 울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울리는 전화는 되게 좋은 소식이 아니란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는 병원이었습니다. 보호자분 되십니까?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짧은 대답이 제 입에서 나오기까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그분이 응급 상황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족분께 연락이 닿지 않아 마지막으로 등록된 번호로 병원 직원의 말은 정중했고 차분했지만 제 귀에는 파도처럼 몰아쳤습니다. 혹시 의사결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결정. 그 말은 다시 한번 선택하라는 의미였습니다. 20해 전 저는 선택받지 못한 아이였고 지금은 선택을 요구받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가야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 가능하다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고요하게 잠든 얼굴, 그 아이를 보며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걸. 병원으로 가는 길, 택시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흘러갔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누워있는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산소 호흡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그 여자는 제가 기억하던 모습보다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왔구나. 그 여자는 눈을 뜨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제가 대답하지 않자 그 여자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내가 올 줄 알았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착각하신 겁니다. 의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 여자는 저를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 그 손은 예전처럼 저를 붙잡으려는 손이 아니라 놓치지 않기 위해 버티는 손이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결정해주면 안 되겠니? 그 순간 수많은 장면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버려지던 날, 울던 아이, 그리고 지금 제 곁에서 잠든 제 아들. 저는 그 손을 끝내 잡지 않았습니다. 결정은 의사 선생님이 하시면 됩니다. 제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저는 가족이 아닙니다. 그 말에 그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섰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닫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완전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 여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저는 알게 됩니다. 그 여자가 남긴 마지막 흔적을. 그날 병원 상담실 문을 나서며 저는 제 다리가 제대로 땅을 딛고 있는지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친엄마라는 여자는 제 앞에서 끝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고개를 들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간이식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 여자의 목소리는 이미 울음인지 체념인지조차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아주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순간 그 여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그 여자는 의자를 끌어당기며 제 앞에 거의 매달리듯 앉았습니다. 정말요? 정말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눈빛은 딸을 향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살고 싶다는 본능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여자는 고개를 미친 듯이 끄덕였습니다. 뭐든지 할게. 돈이면 돈, 집이면 집 다 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아직도 저를 값으로 환산하고 있구나.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 여자는 잠시 멍해지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뭘 원하니? 저는 그제야 2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사과요. 사과? 형식적인 말 말고 당신 인생을 걸고 하는 사과요. 그 여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가 왜 버려졌는지 당신 입으로 직접 말해보세요. 상담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여자는 손을 떨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땐 내가 걸림돌이었어.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다시 찢어졌습니다. 남자 하나 만나서 새 인생 시작하려면 너는 필요 없었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습니다. 그 말, 당신 아들 앞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그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 애는 내가 지켜야 할. 그러니까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버려도 되는 존재였고, 그 아이는 지켜야 할 존재였던 거죠. 그 여자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눈물은 저를 위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죄책감을 덜기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함께 그 여자의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마지막 무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그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분이 누나 맞죠? 그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법적으로도 필요도 맞습니다. 그 아들의 얼굴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간 이식은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차갑게요. 가능합니다. 그 여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다음 말이 그 모든 희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단, 제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될 경우에만요. 상담실이 완전히 침묵에 잠겼습니다. 당신 아들이 당신에게 간을 주는 겁니다. 그 여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그 애는 안 돼. 그 말이 제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너는 돼도 내 아들은 안 된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제가 20년 동안 받은 대답입니다. 이제 당신이 선택하실 차례입니다. 그 여자는 그제야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진짜 결말뿐이었습니다. 상담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그 여자를 보며 저는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통쾌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긴 시간이 끝났다는 느낌뿐이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줘. 그 여자의 목소리는 이미 엄마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해 매달리는 한 인간의 소리였습니다. 그 아들, 그러니까 제 이복 동생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다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누나,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불리지 못했던 호칭이었으니까요. 제가 드릴게요.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여자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너까지 이룰 순 없어. 그 아이는 처음으로 단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누나를 잃어도 살 수 있었잖아요. 그 말에 상담실의 공기가 다시 한번 갈라졌습니다. 그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식은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그 여자의 눈이 순식간에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왜? 왜 그러니? 이제 다 끝났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야 시작입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게 엄마였던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처럼 살지는 않겠습니다. 그 여자는 그제야 제 말을 이해한 듯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가해자가 요구할 권리가 아니라 피해자가 선택하는 것이니까요. 저는 의사 선생님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명의료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주세요. 그 여자는 그날 이후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그 여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빈소에 들어갔습니다. 영정 사진 속 그 여자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버리지 않는 곳에 계시길 바랍니다. 장례가 끝난 후 그 아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누나, 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사람답게 사는 방법은 배웠습니다. 그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저는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 후 따뜻한 밥을 먹고 가끔은 웃고 가끔은 울면서요. 과거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가 저를 규정하지는 못합니다. 저는 버려진 아이로 끝나지 않았고 누군가를 버리는 어른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선택한 진짜 복수였고 진짜 참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는 관계를 만들지만 인간다움은 선택으로 완성됩니다. 오늘도 그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